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8월 26일 월요일. 자, 보신 것처럼 오늘 첫 소식으로는요. 파리 올림픽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던 태극전사 모시고 문을 열겠는데요. 자, 여자 역도 81kg급 이상에서 자, 금메달 같은 은메달을 따낸 박혜정 선수 나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 올림픽 이후에 가장 바쁜 선수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주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계속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바쁘시게 지내죠? 일단 각종 예능이랑 각종 행사 다니느라 좀 많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메달 따고 돌아오니까 많이 엄청나게 해냈구나. 좀 실감이 나세요? 일단 저는 은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딴 것처럼 많이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때 가장 실감 나세요? 일단은 이제 거리를 다니다가 네.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오.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카메라도 많이 좀 셀카 찍자고 많이 요청하시던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해볼게요. 저 인천공항에 이제 금이 한양 하고 났을 때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이 말이 재밌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 치킨 많이 먹고 싶다. 네. 실컷 먹었습니까? 집에 가서 일단 먹었고요. 네. 이제 또 방송 촬영이나 이제 예능 촬영할 때 그때도 많이 사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요? 네. 치킨을요?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TV 틀면 거의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시던데 예전에 사실 정기적으로 예능 프로그램 했잖아요. 네. 물론 이 방송 많이 즐기는 것 같은데 이 방송이 어렵습니까? 역도가 어렵습니까? 저는 역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방송하면서 어떤 좀 매력이 있고 어떤 거에 좀 흥미를 느끼세요? 일단은 연예인 봐서 너무 좋고요. 또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어, 방송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 녹화 프로그램 했을 텐데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네. 많이 떨리진 않으시죠? 떨려요. 예능 프로그램 떨리십니까? 지금 생방송 뉴스가 떨리세요? 생방송 뉴스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하시고요. 자, 예능 보니까 이 방송인 전현무 씨와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전현무 씨 파리 현장에서도 갔었고 네. 얼마나 좀 많이 서로 간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일단 시합 전날까지 저 컨디션 체크를 많이 해주셨고 또 먹고 싶은 거나 이제 필요한 거를 항상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서로 네. 연락하면서 어떤 것들 많이 좀 필요한 거 좀 받았습니까? 일단 먹고 싶은 거 없냐라고도 항상 먼저 말씀해 주셨고 몸 컨디션 어떠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던 뭘 사주든가요? 납작복숭. 알겠습니다. 자, 선수단 지난주에 올림픽 만찬이 있었는데 이 얘기 잠깐 해보면 이 윤 대통령 부부 참석해서 사진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많은 분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나눴을까?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일단 역도를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식단 관리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식단 관리를 따로 어떻게 좀 하세요? 저는 따로는 안 하고 이제 일단 유지하는 편입니다. 유지. 네. 근데 이 여자 81kg 이상이면은 여자 선수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최중량급 체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먹는 거에 대한 오히려 스트레스는 좀 있나요? 체중 관리가 따로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체급상. 체중 관리는 필요 없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찌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잘 안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체급들은 이제 찐 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 더 찌워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좀 안 찌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더 오히려 좀 먹어야 되는 네. 그런 좀 스트레스가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다른 종목들 선수들 아까 전현무 씨하고도 많이 친해졌다고 하는데 올림픽 선수촌에 있으면 다른 종목 선수들하고도 많이 친해지잖아요. 또 이번에 특히 또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올림픽에 있었어서 네. 친해진 선수들이 있나요? 친해진 선수는 이제 그 복싱의 이매지 언니랑 한국 여자 복싱상 네. 처음으로 메달 땄던 네. 그리고 원래 친했던 이제 양궁 임시한 선수 임시현 3관왕 했던 네. 임시현 선수. 네, 친합니다. 어떤 얘기 좀 주고받았습니까 이번에? 그냥 서로 잘해보자 얘기도 했고 뭐 너는 안 봐도 금메달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3관왕. 임시현 네. 선수는 박혜선 선수한테 어떤 좀 응원을 해주던가요? 같이 금메달 따보자고 얘기 많이 해줬던 것 같고 아픈 데 없냐고 많이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금메달 약속 못 지켜서 어떡합니까? 은메달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장미란 선수. 장미란 지금은 문체부 차관이죠. 네. 역도하면 장미란 차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올림픽 전후로 해서 공식 석상에서 장미란 차관하고 많이 마주친 걸 볼 수 있었는데 장미란 선수 차관 보면서 역도 선수 꿈을 키웠지 않습니까? 네. 보면서 예전에 좀 멀게 느껴졌겠지만 이번에 많이 보면서 많은 얘기도 나눴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 주로 좀 나눴고 기억이 남나요? 일단은 너무 축하하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고 너무 자랑스럽다 얘기도 해주시고 잘 지냈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멀기만 느껴졌던 어떤 스타인데 이제 네. 가까이서 좀 보게 화면에 좀 나가고 있는데 보면은 좀 어떤 생각 많이 드세요? 일단 내 롤모델이 내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고 저도 연예인 보는 것처럼 되게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장민환 차관도 아마 이제 박경 선수 보면은 그런 생각을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2의 장민환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뭐 제 예전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1의 박혜정으로 불리기 싶다 이런 인터뷰가 한 수년 전에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장민환 선수 이제 뛰어넘어서 그런 목표를 가고 싶으신지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유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파리에서는 은메달 땄지만 이제 LA 올림픽 가서는 사년 뒤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좀 자신감을 은메달 따면서 많이 얻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라이벌이 그 리오너 선수랑 중국의 리오넌 선수. 네, 같이 항상 시합 때마다 싸웠는데 항상 느끼는 게 되게 많이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이었고 좀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 보니까 합계 기록이 10kg밖에 차이가 이제 안 났더라고요. 네. 많이 좁혀진 거죠 리오넌 선수하고는. 그렇죠. 많이 좁혀졌어요. 이제 언제쯤이면 좀 뛰어넘을 수 있겠다 이런 좀 감이 좀 오든가요? LA 때면은 LA 때는 네, LA 때는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4년 뒤가 벌써 기대되는데 자 그리고 이 어머니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도 아실 텐데 올림픽 앞두고 이제 4월이었습니다. 암 네. 투병 중이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 생각 이번에 은메달 따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 앞에 은메달 바치셨나요? 네, 갔다 와서 일주일 뒤에 엄마한테 갔다 왔습니다. 어머님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시는 것 같던가요? 자랑스럽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군요. 일단 모르신 분들 좀 설명드리면은 올림픽 출전권이 걸렸던 국제대회 2일 앞두고 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발인도 참석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어머니가 박형 선수한테 투병 사실도 숨겼다고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들어보면 어머니한테 잘할 걸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항상 운동 끝나고 오면은 막 어디 아픈 데 없냐, 오늘 잘했냐 항상 말을 해줬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좀 많이 멀리 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살짝 좀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어떤 말씀 어머니께 해주고 싶으신가요? 전보다는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어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보니까 어머니도 원반 던지기 선수라고 저 알고 있는데 박희정 선수 이게 어머니 사진 보니까 어머니 굉장히 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유전자, 운동하는 유전자를 많이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엄마가 좀 근력이 좀 많이 좋으셔가지고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산 가서 통나무 메고 오라고 했는데 진짜 그걸 메고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도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절로 드네요. 자, 올림픽 당시 얘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 시상식이 네. 사진을 보면은 막 굉장히 아까 중국의 리오넌 선수 금메달 땄던 선수 나오면서 굉장히 서로 동메달 딴 선수까지 해가지고 익살스러운 유쾌한 표정을 짓고 있던데 금메달 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 아쉬움은 혹시 없나요? 당연히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미 끝난 일이고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좋은 활약을 보여드릴 자신감도 있었고 일단 목표했던 은메달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됐으니까 네. 저는 그 순간을 그냥 더 누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달라고 해갖고 질문을 꼭 드려야겠어요. 이 고양시청 소속인데 이 스포츠단 선수들이 올림픽에 꽤 많이 출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 이동환 고양시장도 현장에 함께 응원 왔는데 힘이 많이 됐습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랬습니까? 일단은 선수 소개할 때 고양 특례시 시청 분들이 가장 눈에 제일 잘 띄었고 예. 또 이제 시상식 끝나고
이제 딱 나가는데 이제 시장님이 앞에 이동환 시장님이 바로 앞에 계셔서 되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바로 안아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회생활까지 잘하시네요. 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렇군요. 선수들도 뭐 이번에 한 동료 선수들 한 10명 가까이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으쌰으쌰 좀 많이 했나요? 일단은 저희 역도 박주희 오빠랑은 항상 같이 옆에서 응원을 해주던 사이였고 시합 날까지는 이제 서로 좀 많이 응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박현 선수가 이제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보니까 21살입니다. 네. 21살 밖에 사실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선수 생활로 보면은 어쨌든 LA 올림픽에 더 기대가 된다. 뭐 중국의 리오넌 선수 꺾고 금메달 따겠다 이런 목표를 밝히신 바 있는데 정말 자신 있게 4년 뒤 금메달 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금메달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번에 합계 299kg을 들어서 네. 300kg까지 1kg이 딱 모자랐었잖아요. 네. 300kg이 사실 꿈의 기록이라고 네, 역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300kg 언제쯤 그리고 깰 수 있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목표하고 좀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300kg는 금방 깨질 것 같고 일단은 저는 LA 올림픽 때까지는 310kg는 꼭 만들고 가고 싶습니다. 310까지요. 네. 이번 파리 올림픽 그 리오넌 선수가 금메달 딸 때 기록이 몇이었죠? 310 정도 됐던 10. 그 정도를 4년 뒤엔 들어서 네. 금메달 따겠다. 네. 중국의 리오넌 선수는 좀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때 네, 되면. 그쵸. 알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데 앞으로도 국민들한테 많은 네. 긍정적인 에너지 주시고 네. 310kg 네. 내년에 당장 따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연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흥미롭게 얘기 풀어주시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요, 이 저출생 시대에 이제 난임 문제를 딛고 아이 낳으려고 좀 애쓰는 유명인들 얘기를 저희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자,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죠. 방송인 양준혁 씨 과거 목소리부터 얘기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 친정 엄마가 이제 슬슬 이제 전화를 할 때마다 뭐 병원은 갔냐, 뭐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냐, 또 야, 양서방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 테스트기 있잖아요. 하루에 2번씩 막 쏘고 그래요.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네, 양준혁 씨 56세 아빠 됐다. 굉장히 임신 노력을 많이 했는데 2년 전 목소리 들었는데 이렇게 임신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보고 오셨는데 자, 홍 기자님이 양준혁 씨 나이가 굉장히 적잖이 있는데 꽤 우여곡절 많았던 것 같아요. 1969년생이고요. 결혼할 때 이미 53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급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는 19살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나이로 보면 뭐 30대 중반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본인 나이가 급했을 텐데 사실 뭐 결혼하고 1년, 2년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면 지금 박현선 씨 얘기하셨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오죠. 어르신들께. 어떻게 됐니? 병원은 가니?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니? 그렇죠. 이렇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오히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행히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지금 이제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자연 임신은 아니고 아내가 오빠 우리 너무 조금 늦어지는데 시험관 하자 했는데 네. 이 양준혁 씨는 내가 누군데 그리고 본인이 말하자면 굉장히 또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활발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다가 네. 아니다 하고 아내 말을 들었는데 결국은 아내 말을 들어서 이렇게 내가 아빠가 됐다. 그리고 이게 병원 가서 심장 소리 듣고 이 초음파 사진 보면 이제 드디어 이 느낌이 오거든요. 내가 네. 아빠구나. 맞습니다. 내가 아빠가 됐구나. 그래서 지금 아마 한 임신 18주, 19주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았을 겁니다. 저도 사실 시험관으로 아기 낳아서 이 그러셨구나. 마음을 정말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중간에 보면은 이 양준혁 씨 나이가 나왔는데 아내와는 19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아내 친정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하고도 나이가 비슷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장인 장모와 양준혁 씨가 다 같이 1960년대생이에요. 60년대생. 같은 60년대생이고 이 장인어른과 9살 차, 이 장모님과 7살 차, 다 한 자릿수 차인 거예요. 네. 그런데 아내와는 19살, 거의 20년, 강산이 2번 바뀔 만큼의 차이니까 이 이제 나이 차이가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사실 두 사람 야구 선수와 팬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처음에는 이 박현서 씨가 고등학생이었다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그냥 어떤 꼬맹이가 내 팬으로 이렇게 팬클럽에 오나 보다 했는데 은퇴할 때 그 은퇴식에서 재회를 했고 아. 그때는 이미 이제 성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 결국은 저는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인가 싶게 지금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양준혁 씨가 지금 아내분 만났을 때 잘 커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어쨌든 양준혁 씨 부부가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했는데 뭐 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소식도 같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보통 이제 임신하고 6주 차쯤에 딱 첫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관을 해서 쌍둥이가 이제 생겨서 와 이제 늦었는데 어떻게 보면 두 아이를 한꺼번에 얻겠구나 기쁨에 젖어 있었는데 예. 하나의 심장 소리가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임신 8주 차쯤에 결국 하나를 이제 먼저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험관 아기라는 게 병원에서 주사도 맞아야 되죠. 집에 와서도 또 이 엄마 또 아빠가 도와줘서 이렇게 같이 주사도 맞아야 되죠. 맞아요. 힘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어렵게 생긴 아기가 하나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굉장히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 아팠을 것 같습니다. 뭐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네. 온 것 같은데 양준혁 씨 보면은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자기처럼 야구 선수 시키겠다 이런 바람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무조건 아들 낳으면 야구 선수다. 그 아이는 뭐 태어나자마자부터 야구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엄마도 내가 꼭 이 양준혁이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서가 아니라 야구 팬이었을 때부터 나도 좀 아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야구를 좋아했다. 그렇죠. 근데 아들 낳으면 야구 선수, 딸 낳으면 나처럼 재즈, 그러니까 엄마가 실용음악 전공하고 재즈 갔는데 나처럼 재즈 시키겠다, 음악 시키겠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성별을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그 이 아이가 기형아일까 요런 걸로 이제 DNA 검사하고 하잖아요. 다 그거 하게 되는 그렇죠. 걱정이 많았어요. 하게 되죠. 그때 그리고 병원에서 권유하고 그때 이제 성별을 알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의사가 뭐가 보입니다 이러니까 어. 아들인가 했나 봐요. 그런데 딸이라 그래요. 아. 근데 왜 아들인가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제 염색체 검사했을 때 Y 염색체가 보인다. 오. 근데 이제 그 이제 두 아이 중에 어떻게 보면은 먼저 간 아이가 아들이었던 건 아닌가 이것도 추측입니다만 네. 이제 Y 염색체가 있었어서 이제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딸 좋죠. 그 이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딸 없이 어떡할 거냐. 저도 이제 딸입니다. 네, 딸이 그런 좋습니다. 얘기를 저는 아들이라고 딸을 가진 엄마들이 저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네. 요즘 정말 뭐 딸이 좋기도 당연히 좋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 뭐 성별에 상관없이 네. 다 너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반가운 게 아들을 낳으면요 박현서 씨 엄마가 키우고 딸을 낳으면 양준혁 씨가 키우기로 했대요. 양준혁 씨가 이제 양식업 광어 양식업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 사업을 하면 좀 본인이 시간을 좀 낼 수 있잖아요. 딸 육아에 정말 약속처럼 그 딸바보 모습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무사히 나서 좀 행복한 가정 더 꾸리길 저희가 한번 응원하겠고요. 자, 양준혁 씨도 그렇지만 이번에 시험관에 도전했던 부부들 꽤 많은데 같은 50대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주사도 이제 맞고 이제 집에 가서 자가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시험관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난 동지애가 느껴지네요. 다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구나. 네, 동지애가 느껴진다. 저도 동지애가 사실 말씀드렸지만 느껴지는데 이 부부도 임신 성공했습니다. 이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 왔었어요. 그렇죠. 1970년생 54세예요. 아내가 23살 어리긴 하지만 네. 본인 나이 있어서 사실
이제 걱정도 했을 건데 그거보다 박성 씨가 사실 이제 가족과 좋지 않은 일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30kg 빠지고 영양실조 상태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양준혁 씨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실제로 본인 얘기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정자가 전혀 활동성이 적어서 자연 임신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됐는데 이 시험관 시술 과정이 너무 엄마 아빠 힘들지만 특히 이 여자분이 힘들다 보니까 박성 씨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내 잘못 때문에 아내가 시험관을 해야 되나. 예. 안 그래도 어려울 때 만나서 늘 내 곁을 지켜주고 내 편이었는데 이것까지 또 나 때문에 고생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아주 뭐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데 그 손발 많이 주물러 주고 아내를 위해서 요리도 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예비 아빠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들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들이 성공함으로써 난임 부부들한테 굉장히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아, 굉장히 희망이 되죠. 뭐 단순히 뭐 50대 아빠가 됐다, 40대 엄마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이 상관없이 한쪽에서는 나는 이제 출산하기 싫어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도 힘을 내세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이제 그런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황보라 씨도 이제 40대 출산을 지난 5월 23일에 했는데 네. 아들 오복이를 낳았죠. 근데 이제 황보라 씨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도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배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와 이제 남자친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좀 잘 되기를 기다리고 예. 본인도 배우로서 좀 자리 잡기를 기다리다가 나이가 40이 넘은 거죠. 근데 이게 AMH 수치라고 하죠. 항밀란성 호르몬. 어떻게 보면 여자뿐 아니라 여자의 난소 나이뿐 아니라 남자의 고환의 나이를 알 수 있는 호르몬 네. 나이인데 이게 낮아서 이제 자연 임신이 힘들었는데 사실 4번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4번이나. 5번째에 드디어 이제 됐고. 근데 황보라 씨의 좋은 점은 이걸 그냥 저 힘들었어요 끝이 아니라 정말 누가 이거 공유해 주시겠어요? 이러면 저 할게요. 이런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난임 부부를 위한 다큐멘터리 이 제작에 또 내레이터로 나서서 그 어떤 본인의 감정, 사연, 경험을 담아서 그런 걸 내레이션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진심이었겠네요. 진심이었겠죠. 지금 이제 사실은 출산하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어디서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면 황보라 씨가 또 달려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 또 갖다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새 맞습니다. 커플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가수입니다. 사당동 떡볶이집 딸로도 유명한 김소유 씨. 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트로트 가수들 중에 또 여자 가수분들 중에 왜 이렇게 효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우리가 그 어려서 부모가 이혼했고 김소유 씨 이제 아빠가 계신데 이제 엄마가 사당동에서 떡집을 하셔서 이 떡집 딸 이 별명. 떡집 딸. 네. 근데 굉장히 사실 노래를 뭐 흔히 말하는 트로트의 꺾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 가창력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가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아프신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신부전증으로 막 중환자실과 일병병실을 오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행사 가지 않으면 병실 가는데 이 행사를 열심히 뛰는 이유가 사실 일주일에 140만 원씩 간병비가 돌아오고 병원비가 돌아오고 또 중간중간 중환자실 가면 병원비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오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려서 그 부모님이 이혼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새어머니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병져 누우니까 사라지셨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김소유 씨가 딸 노릇을 칠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 가수들 보면 현숙 씨도 행사장 가지 않으면 집에서 아버지 간병하고 이랬었고 양지은 씨는 본인의 아예 신장 또 하나를 아버지께 떼드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 두 가수는 이미 아버지께서 다 하늘로 가셨습니다.
지금 너무 김소율 씨 힘드시겠지만 이 아버지 뇌전증 굉장히 또 이게 쉽지 않은 병이지만 그래도 이 간병하는 또 이 순간 이 소중한 시간도 잘 힘들지만 이겨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 김소율 씨가 최근에는 중환자실까지 뭐 실려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노래하라 간병하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만 중환자실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을 갔다고 해요. 어쩌면 당연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거고 근데 사실 이렇게 이게 자식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조금 손을 보태줄 수 있는 분들 조금 더 도와주시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송가인 씨하고 인연도 뭐 쭉 나오면서 화면을 볼 수 있었는데 좋은 소식 더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건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자, 보신 것처럼 이 부천 호텔 화재는요, 조사 결과 인재 사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모양새인데, 자, 변호사님, 이 소방 당국과 전문가 분석 따르면 이 침대 매트리스가 이 직접적인 화재가 좀 키웠다. 불쏘시개 역할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까지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객실 내에 설치해 있던 에어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 참 더웠기 때문에 이제 하루 종일 에어컨이 가동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먼지 같은 게 쌓이게 되면은 네. 에어컨 자체에서 이제 스파크, 불꽃이 튀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도 사실 최초에 이 지금 불이 났던 810호 7층 객실에 투숙을 했던 투숙객이 에어컨에서 어떤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를 위해서 방을 교체를 요구를 바꿔주세요. 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해당 투숙객은 6축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제 안내 데스크에다가 이 문제점을 알렸는데 이제 나가면서 이제 문을 열어두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도적으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 최초의 투숙객이 확인을 했던 것처럼 에어컨에 문제가 있었고 이 불똥이 하필이면 소파와 매트리스로 튀게 된 겁니다. 그 에어컨 아래 그 소파 매트리스가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매트리스라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이 잘 붙는 물질, 그러니까 뭐 서랍장이나 책장보다 화재 성장률이라고 불리는 얼마나 빨리 화재가 더 커질 수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이 책상보다 230배 그리고 서랍장보다도 9배나 빠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리스가 말 그대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죠. 불꽃이 튀면 그냥 활활 타오른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매트리스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초에 이 화재가 발생한 지 이제 1분여 만에 이 객실 전체, 7층 객실 전체가 안개로 뒤덮일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 사정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 호텔 직원이 이 810호 이상하다고 하는데 왜 확인 안 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문점은 남고 있는데, 어쨌든 장가희 기자, 어쨌든 이 호텔 화재로 숨진 분들 안타까운 사연들 또 계속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 사연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화재 현장에서 숨졌던 이 28살 김모 씨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만 해도 아버지 생신이어서 아빠 생일 축하해, 엄마하고 맛있는 거라도 먹고 잘 쉬어라고 문자를 보냈던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요. 그렇군요. 자, 이 딸은 호텔에 불이 나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 이 호텔 객실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급대원들이 안 올라올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숨을 못 쉴 것 같아. 일단 부탁을 할게. 엄마 장례식 하지 말고 내가 쓴 일기장 그거 다 버려 라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엄마에게 남기고 더 이상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딸이 평소 원하는 거라면 다 해주고 싶은 엄마였다고 하지만 이 장례식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 딸의 부탁만은 들어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딸은 유학을 다녀와서 공무원 준비를 하던 아주 착실한 딸이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난 후에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25살 남성도 있었는데 7층 객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가 숨졌습니다. 화재 발생 15분 뒤에 이 남성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서 엄마 사랑해 라고 문자를 보내고요. 또 2분 뒤에는 나 모텔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아 라고 보냅니다. 자, 이후 8분 뒤에는요.
엄마, 아빠, 동생 모두 미안하고 사랑해라고 썼습니다. 자, 띄어쓰기를 채 하지도 못한 이 문자는요. 정말 급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후 어머니가 놀라서 전화를 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고요. 자, 아버지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화재 현장을 찾았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아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주변에서 있었을 일이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화재 소식 다음날 바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에어매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뛰어내렸는데 안전하게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가 뭐 뒤집혀갖고 두 분이 좀 안타깝게 목숨 잃으셨는데 궁금합니다. 왜 에어매트를 고정하지 않았을까? 좀 잡고 있었으면 안 됐을까? 아래에서 소방대원들이 이런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고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무서운 것이 대피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삽시간에 연기가 뒤덮게 되면 내려가거나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막막하기 때문에 에어매트라든가 아니면 완강기, 뭐 사다리차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게 되는데 해당 그 구역에서 이제 불법 주차 같은 부분 때문에 사다리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점도 매우 뼈아프고요. 이 에어매트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경사면에 설치되어서 평평한 지형에 설치됐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최초에 이제 낙하하신 이 구소 요구자가 모서리 쪽에 뛰어내리게 되면서 에어매트가 그대로 뒤집히게 되는데 무게 중심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연달아서 3초 간격으로 바로 뒤따라서 다음 구조 요구자가 떨어지게 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에어매트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고정해뒀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을 판가름하는 골든 타임뿐만 아니라 골든 액션도 매우 중요한데 이 골든 액션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었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황당합니다. 스님이요. 사찰에서 부엌일을 하는 공양주라는 분과 사귀었는데 폭행을 해서 재판까지 갔다. 장가희 기자,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 지난해 5월인데요. 예. 60대 스님 A씨가 절에 있는 공양주, 그러니까 사찰에서 부엌일을 해주시는 여성인 B씨와 8년을 사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스님이 격분을 해서 이 B씨의 머리를 5차례 그리고 목을 2차례 폭행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사실 이 스님이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한테는 조금 생경한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이유도 이 스님의 외도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이 스님이라고 하면 막 금욕, 절제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연애를 했다? 또 외도를 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있을까 싶어요. 물론 불교 종단에 따라서는 결혼이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되는 지점은 이게 누군지도 중요하겠지만 네. 어쨌든 가해 사실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하지만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님 측에서는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머리를 5대 정도 맞았고 목을 2회 정도 맞았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법원에서도 최초에는 약식 명령으로 200만 원이 내려졌는데 이 지금 가해자 스님이 이에 대해서 불복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1심에 대해서 다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겠다. 본인은 꿀밤 1대 정도만 때린 것에 불과하지 너무 과장해서 이 사건을 부풀려서 피해자가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200만 원 벌금에 불복을 했고요. 결국 1심에도 불복을 해서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재판부에서는 지금 판단을 해보건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에 대한 그런 치료비 명목으로 90만 원 그리고 이후에 합의금 목록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건이 있던 직후 한 3시간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자면은 폭행 사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 폭행 사실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어떤 청렴 결백을 모토로 삼는 스님이 이런 일을 벌인 것 자체는 어떤 도덕적으로도 문제 삼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겠지만 법정에 그 복장으로 가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이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요, 이 여야 의원들이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 땄던 안세영 선수와 잇따라 접촉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성치훈 부회장님, 야당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안세영 선수 비공개로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만났고, 또 여당 위원인 정현우 의원은 또 통화했다. 라면서 이제 SNS에다가 어떤 내용인지 공개를 했는데,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일단 진상조사 뭐 하고 있으니까 이 문광희 차원에서도 조사해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발언들이 뭐 폭탄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안세영 선수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공개적으로 못했던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좀 애로사항들이나, 그리고 그 안세영 선수가 SNS에 올렸던 것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전부 다 안 된다, 너만 특혜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너무 안타까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좀 여야 할 것 없이 의견 청취를 하면서 해법을 찾아보자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보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저는 안세영 선수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아마 제도적 개선이나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를 기초 자료조사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마 위안 삼을 예, 수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적 관심을 이제 안세영 사태가 좀 갖고 있다 보니 정치권이 정말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건지, 아니면 이슈에 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기웃기웃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아마 근데 그 정치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입법이나 네. 아니면 이제 그 국정조사나 감사, 이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는 예. 이런 게 필요하지요. 근데 그냥 단발성으로 자기 이름 알리기 위해서 뭐 전화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좀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예. 우리 자기 홍보 수단으로 스포츠 스타들을 이용하는 그럴 수 있죠. 이런 데 그 정치인들 꽤 있거든요. 네. 이거보다는 이제 그 근본적으로 저는 국정 감사나 또는 이제 그 입법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그 협회를 좀 어떻게 개혁한다든지 이런 게 그 필요하다. 단발성 관심으로는 근본 해결이 안 된다 봐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4시입니다. 국회에서는요, 여야가 친선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22대 개원 기념으로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자, 성치훈 부회장님, 네. 이 라인업부터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저는 많은 의원들이 나와요. 이 라인업 보고 저는 일단 처음 들었던 생각이 왜 이런 젊은 의원들은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야 할 것 없이 젊은 의원들 좀 연락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본인들은 속된 말로 개발이다. 축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무슨 국회의원들이 뭐 축구를 잘하겠나 했는데 조기축구, 이게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축구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걸 통해서 나름 거친 축구에 좀 적응된 분들이기 때문에 거친 축구. 예,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또 이게 20분씩 3쿼터로 진행이 되거든요. 상당히 체력 소모가 큽니다. 생각보다. 20분씩 뛴다는 게 만만치 아, 않습니다. 그럼요. 한 쿼터 뛰는 것도 사실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은 쓰러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금 관례상 원래 2년 전, 1년 9개월 전에 한 번 했었는데 네. 그때도 0대0 무승부였는데 나오는 게 지금 2년 전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관례상 스트라이커,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여성 의원으로 원래 여성 의원이요? 섭외를 하는데 지금 여당이 아무래도 의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지금 스트라이커 9인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인난이다. 스트라이커를 공격수를 볼 사람이 없다.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 넣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자, 서 변호사님, 어쨌든 이 여야 화합의 자리인데 자존심 싸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0대0이라고 하는데 지면은 또 만만치 않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괜히 약간 거친 몸싸움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 좀 말싸움하다가 거친 몸싸움으로 변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해요. 뭐 그렇게는 안 할 거고 화기애애하게 할 겁니다. 예. 제가 보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배현진 의원이 좀 의외예요. 네. 이분이 축구를 이렇게 잘 찼나 대표로 와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저도. 잘 찼어 왔으면 다행인데 사람이 없어 왔으면 골치 아프죠. 네. 저 구인난에. 근데 뭐
저는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의석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축구는 중국이나 인도가요 잘 못합니다. 네. 유럽의 인구 몇백만 나라인데도 다 칩니다. 인구 많다고 이게 그 축구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의원 숫자 많다 해서 축구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멤버들 대충 보니까 국민의힘에는 꽤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길 거로 예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성시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쪽은 스트라이커가 저는 이모경 의원입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예, 저는 그 민주당의 오른쪽 윙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 함정도 의원이 오른쪽 윙이거든요. 네. 예, 지금 보시면 체형도 그렇고 평소에 관리를 하시고 좀 뛰던 분이세요. 그리고 예. 위성곤 좌측 윙 위성곤 의원도 의원들끼리 좀 조기축구 의원 거기 회관에 그 국회 내에 있는 네. 축구장에서 가끔 조기축구를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전 이분들이 날아다닐 걸로 보는데 네. 결국 이모경 또 핸드볼 다른 종목이지만 국가대표 출신 아닙니까? 체력은 일단 좋으시고 예, 기본적으로 되실 거예요. 2년 전, 1년 9개월 전에 골을 못 넣으셨지만 이번에 그래도 좀 골을 넣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또 점쳐봅니다. 예. 정치 얘기하고 있는데 축구 얘기하니까 뭐 라인업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축구 경기 끝나면은 다 같이 여야 의원들 만찬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막 정치가 없어졌다 실종됐다 하는데 밤의 정치 해가 좀 여야 민생도 좀 풀어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자, 다음으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 민주당이 현 정부가 독도 지우개에 나선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격돌을 여야가 하고 있는데 자, 목소리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의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이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게 바로 반국가 행위죠. 그 철거물은 다시 더 잘 만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없앤 게 아니라요. 보완해서 이제는 새롭게 만든다는 취지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친일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병상에 있는데 병상에서 내린 첫 지시가 바로 이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실태 파악인데 서 변호사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그 코로나로 지금 4일째인가 5일째인가 이게 입원이 됩니까? 요즘은 이제 의료 대란이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코로나 걸린 사람은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병원에 특혜 입원 아닌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 헬기로 이송한 거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이 의료 대란에 본인은 이게 4, 5일 동안 입원하는 게 특혜 아닌가? 첫째 제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독도 진상조사단 이게 이렇게 병원에서 긴급하게 지시할 정도로 시급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신교재 이것도 4월 달이고요. 지금 철거한 것도 6월 달이고 안국역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일본군이 막 독도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 긴급 지시하는 이런 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에 갑자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라고 외국에서 긴급 지시하더라고. 마치 쿠데타 군이 한강 다리 건너고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뭐가 급해서 나와서 해도 되지. 하루 이틀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서 긴급 지시라고 이런 게 쇼 아니냐. 이 문제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지하철의 통행이라든지 방해되면 좀 옆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낡았으면 새로 보수해가 전쟁기념원에 설치해도 되잖아요. 이거 없다고 이게 독도를 우리가 포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넘겨줍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이잖아요. 새로 보수해서 새로 이제 그대로 둘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독도를 왜 그 역마다 두야 되죠? 그러면 이게 울릉도도 두고 제주도 두야 됩니까? 독도는 그냥 우리 거 똑같아요. 제주도나 울릉도 하고. 근데 왜 독도만 분쟁 지역처럼 이게 마치 독도만 다 두야 됩니까? 이게 스스로 분쟁 지역과 만드는 자해행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울릉도나 독도나 제주도나 뭐 전부 이게 우리 땅이에요. 저는 분쟁 지역화하는 자체가 안 맞다. 네. 이렇게 일본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성시훈 부장님 어떻게 서 변호사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고 어쨌든 이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요 이 낡은 독도 조형물을 리모델링해서 10월 25일에 독도의 날에 맞춰서 부착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 입원과 관련돼서 네. 뭐 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그렇게 뭐 의혹, 뭐 드러나지 않은 증거를 갖고 뭐 특혜다, 의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독도와 관련돼서는 그럼 서울교통공사라든지 그 전쟁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발표를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하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런 얘기 없이 뭔가 갑자기 조형물이 없어지고 갑자기 전쟁기념관에 있는 그 독도 모형이 없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실 창고에 있는데 언제 또 재보수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밝힌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으로 좀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다 일어난 겁니다. 전쟁기념관의 모형 조형물 없어지고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지하철, 우리 소정학 변호사님은 지하철을 잘 안 타시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뭐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형물이 독도 조형물 말고 뭐 해시계 조형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해시계 조형물 같은 건 그대로 뒀습니다. 독도 조형물만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올 초부터 독립기념관장과 관련돼서 뭐 한국학연구원장, 동북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회의원 위원장 모두 이런 사람들 뉴라이트적 사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 사람들을 임명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도 갑자기 지금까지 다 공개로 했었거든요. 비공개로 하고 일본이 불편해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독도 지우기 이런 것들 뭐 다 재보수라고는 하지만 이런 게 혹시 추가적으로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당연히 야당 차원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고 확인해보고 또 문제 제기할 거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슨 병상에서 이걸 뭐 긴급 지시한다, 독도를 내준다, 아니죠.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그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서 변호사님,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시효가 다 끝나니까, 다 돼가니까 여당에서는 이 새로운 반일 소재 찾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공세를 좀 펴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후쿠시마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그 화면을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 와서는 이게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아예 명백하고 현존하게 바로 위험이 올 것처럼 곧 뭐 해류가 밑으로 와가지고 곧 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많이 있어요. 한번 이게 본인들이 발언한 걸 한번 되돌려가지고 요즘은 이게 다 영상이 있잖아요. 네. 뭐 유튜브든 방송이든 한번 이게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왜 막 소금 사재기하고 했어요. 10년 뒤에 올 것 같으면 왜 소금을 미리 사재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이게 말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게 5년, 10년 뒤에 또 아무 일 없으면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떻게 책임 묻습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근거 없이 이렇게 괴담 좀 퍼뜨리지 마시고 네. 좀 과학과 그다음에 그 팩트 입각해서 신중하게 발언해야 됩니다. 네. 그냥 무심코 던진 발언에 옛날에 광우병 때 망한 식당도 많아요. 그 망한 사람에게 누굴 상대로 재판합니까? 사드 때문에 참외 농가가 피해보면 이게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이번에 수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힘없는 국민들에게 그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신중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좀 보편적인 국제 기준도 보자고요. 일본의 핵 처리수가 우리나라부터 바로 오는 게 아니라면 해류에 따라서. 근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다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이게 유난히 반일 감정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괴담을 퍼뜨렸다. 이걸 이게 좀 희석하려고 아마 이게 독도 문제를 이번에 꺼잡아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성추윤 부위원장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 6.4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또 이전 문제도 있고, 이 정부 차원에서 너무 야당에 좀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사실 해석도 있고 지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쭉 아까 그 말씀드린 것들, 뭐 연구단체의 원장, 이사장들을 그런 뉴라이트적 사관, 일본적 사관에 치우친 사람들 임명한 것부터 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뭐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과거 일 갖고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역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야당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우리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말씀을 짧게만 더 드리면은,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뭐 오염수 방류 있나 마냐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반대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면, 우리가 야당과 국민들이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조사를 해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제가 봤을 때 5년, 10년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네. 1년 동안 안전하다는 걸 그래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조사를 통해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의 성과가 있는 것이다. 야당의 역할은 그런 예방적 차원의 항의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새벽 레바논 지역에 굉음과 함께 섬광, 폭발물들로 하늘이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는데요.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선제 타격에 나선 겁니다. 이후 해당 공격에 헤즈볼라군 또한 즉각적으로 맞대응하며 공방전이 확산됐습니다. 이번 교전이 민간 피해로까진 번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충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